본격적으로 모짜리를 마련하고 봄 농사가 시작되는 때, 이때 내려주는 비에 모든 곡물들이 잠을 깬다고 하죠. 그런데 오늘 비 소식은 없고 대기는 건조한 편입니다. 한창 바쁠 때라서 불씨 관리에 소홀할 수도 있는데요. 대기가 점점 건조해지고 특히 강원 산지, 강원 북부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에는 아침까지 바람도 강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어느새 24절기 중 6번째 절기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부디 농부들의 발길, 손길 닿는 곳마다 날씨까지 도와줘서 순탄한 한 해 농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4월 20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도 바람이 제법 서늘합니다. 강원 내륙 산지와 일부 충청권, 전라도 내륙 지역으로는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특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텃밭 가이드 준비하고 있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뭐든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의 다양한 선물을 드립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그 두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이것이 지금 가장 맛있는 계절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신가요? 핸드볼 공 정도의 크기로 잎을 단단하게 오므린 모양의 이것은 최근 들어 다른 모습으로도 소비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방울토마토 정도의 크기의 방울 이것도 나와 있고요. 머리에 쓰는 곶갈처럼 생긴 곶갈 이것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속은 하얗고 겉잎은 연두빛이 돌지만 보랏빛이 감도는 붉은 이것도 있습니다. 비슷한 재료로는 양상추가 있는데 양상추보다 이것의 잎이 더 단단하죠? 제주의 대표 월동작물이고 여름엔 강원도 평창과 충남 서산 등에서 자라는 이것. 경남 밀양과 전남 해남, 진도 등에서도 맛있게 자라는 이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새농퀴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발표하고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본 내 농업인들도 물론이고 우리 수산단체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13일이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이어서 다음 날에는 수산 관련 25개 단체가 일본 대사관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요. 해양 방류 결정을 적극적으로 철회하라 이런 요구를 한 바가 있는데요. 어제는 또 여수에서 어민들이 어선을 동원해서 해상 시위를 벌이면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여수 수협에 따르면 이날 여수 수산인 협회 그리고 수산 경영인 협회 수협 등에서 100여 명이 참석해서 규탄 대회를 열었고요.
이어서 영건의 어선 100여 척을 동원해서 여수 수변공원에서부터 돌산대교 그리고 장군도 그리고 거북선대교 등을 돌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 정부 쪽에서는 최근에 있었던 런던 과학그룹 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청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요청이었는데요. 이 요청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이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고 또 양해 과정이 없이 이제 이루어진 일방적인 조치라는 점이 강조가 됐고요. 네. 또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 환경에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항이라는 점이 좀 주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문제가 이 과학그룹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내용은 그동안에도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응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문제 이것이 선박 등으로부터의 해상 투기가 아니라 육상 시설로부터 해상에 방류되는 것이기 때문에 런던 협약 의정서 내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 이런 기존 입장을 그대로 견지를 했습니다. 네. 육상에서 이제 오염 물질 그것도 이제 방사능 물질에 이제 오염된 것인데 이걸 바다에 보내는 것이나 이게 배에 실어 나가서 바다에서 방류하는 것 사이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일본 정부는 이런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답하네요. 이게 농어민들에겐 진짜 삶의 터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고 전 국민 식탁 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2019년 기준으로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67.8kg이나 됩니다. 닭, 돼지, 소고기 같은 육류 소비량이 54.6kg인 것에 반해서 많은데 물론 여기에는 해초류도 이제 들어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수치상으로도 국민 식생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원전 오염수 방류 후에 방사능 물질이 수산물에 검출됐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국민들이 국내산이든 수입산이든 먹을까 싶기도 하고 또 정부가 안전하다고 설명을 한다고 이걸 또 곧이곧대로 믿을까 싶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 과정에서 어민들이나 이를 가공하는 가공업, 도소매업이나 식당 등 이런 곳에서 받을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 미루어 짐작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애초에 방류를 막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농식품부가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접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빈집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의 개보수나 설치 비용을 이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개수당 최대 1,500만 원에 농가당 최대 2개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하는 농가께서는 이달 30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조건은 4월 30일까지 고용 허가지를 통해서 1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하고요. 또 빈집이나 이동식 조립주택의 설치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 임차를 할 경우에는 소유주와 7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시도 심사를 거쳐 선정이 된 농가에는 필요한 비용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예산은 총 50억 원이고요. 총 500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농수산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농부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가 있습니다.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관장님. 봄이고 기대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계절인데 뿌린 씨앗이 잘 자라는 것 이게 가장 큰 기대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텃밭 상황이 궁금해요, 관장님.
네,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한 날씨라 봄은 봄이지만 농백이는 아직 봄은 아닌 듯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기온이 좀 올라야 하는데 이 기대한 만큼 잘 자라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날이 서늘해서 그런지 심어놓은 모종도 심었던 상태 그대로 있고 아, 자랄 기미를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저 기온이 10도에서 15도 이상 올라가야 폭풍 성장을 하게 되는데 최저 기온이 낮기 때문에 심어놓은 작물들은 좀 기다리기를 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예, 4월 20일이 됐는데 진짜 아침 기온이 10도 아래로 내려가 버리니까 또 비 한 번 내릴 때마다 또 기온이 내려가고 이런 상황이 씨앗에게는 좀 힘든 그런 조건이군요. 네, 이제 서서히 최저 기온도 올라간다니까 성장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온이 막 아침에 뚝 떨어져 있고 서리가 내리기도 하고 해서 마음을 좀 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날씨가 좀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월동을 한 작물들은 제법 자랐겠어요. 네, 파도 지금 꽃대를 올리고 있고요. 무와 배추도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아마 월동 작물들의 씨앗 체종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또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부푼 마음으로 기다리실 텐데요. 네. 네, 오늘은 월동 작물의 씨앗을 받을 때까지의 관리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무와 배추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면 방임 수분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배추는 방임 수분을 해라. 뭐 내버려 두라 이런 뜻인가요? 네, 그렇게 들리시죠? 예. 자유롭게 둬서 벌과 나비가 꽃가루를 나르도록 이렇게 그냥 둬도 될 것 같이 들리는데, 하지만 여기서 방임 수분은 두 포기 이상의 여러 포기가 있어야 수분이 원활하다는 의미입니다. 아이고 이거 의미 잘못 해석하고 기다리기만 할 뻔했네요. 이게 두 포기 이상이 있어야 한다. 이런 거면 그럼 한 포기 가지고는 수분이 안 된다는 뜻이겠네요. 네, 한 그루의 배추에서도 여러 꽃이 피지만 한 포기 안에서의 핀 꽃은 모두 같은 꽃으로 간주됩니다. 네. 그래서 수분을 하더라도 수종으로 이어지지 않고 또 씨앗이 맺히지 않는 거죠. 또 같은 종류가 아니라 다른 배추나 갓에서 꽃이 피어 있다면 또 교잡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맺어야 할 때는 다른 종류의 꽃들과 섞이지 않도록 격리시켜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쉽지 않네요. 이렇게 마냥 자유롭게 둬서는 또 안 되고, 그리고 또 같은 종류끼리는 교잡도 조심해야 하는 건데, 그러면 이 배추와 무 이런 종류도 교잡이 되는 건가요? 무와 배추는 서로 교잡이 되지 않지만 무의 경우에도 두 포기 이상의 무가 있어야 하고요. 그 무는 또 다른 종류의 무여서는 또 안 됩니다. 예. 예를 들어 배추에도 조선배추, 개성배추, 경정배추 등 여러 종류가 있고, 무에도 진주, 대평무, 열무, 개걸무 등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특정 품종의 씨앗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같은 종류로 두 포기 이상 심어서 꽃을 피운다면 꽃을 피워서 수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교잡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러면 텃밭에서 작물 간의 거리를 확보를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것도 한계가 좀 있잖아요. 이만큼 띄워놓을 수도 없고 어떻게 분리시키는 게 가장 좀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일까요? 네, 멀리 떼어내서 이렇게 심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물리적인 거리를 충분히 두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네. 네, 그렇다고 꽃이 피는 시기를 달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저는 한 종류는 온실 안에 두고 또 다른 한 종류는 온실 밖에 둬서 온실에 있는 종류가 꽃이 빨리 피게 하는 방식도 이렇게 해봅니다. 네. 하지만 쉬운 방법은 또 아니죠. 시설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방법은 작물별로 방충망을 쳐서 그 속에 수분할 수 있는 곤충을 넣어주는 겁니다. 예. 수분을 할 수 있는 곤충으로는 금파리가 좋습니다. 이것도 신기한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물리적 거리를 두거나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방충망을 쳐놓고 그 안에 파리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방충망을 치려면 또 작물이 닿지 않을 정도로 위로 올려야 되는데 이것도 쉽진 않겠어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좀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가급적이면 배추는 한 종류, 또 무도 네. 한 종류 이렇게 밭에다 심어서 여러 포기를. 채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텃밭 주변에 야생으로 자라고 있는 다른 품종의 같은 작물이 없는지 살펴보고 미리 뽑아 없애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오늘 진짜 확실하게 좀 배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그러면 이 방법으로 이제 꽃이 피고 수분을 통해서 수정하고 씨를 맺으면 이제 채종을 해야 되는데 이 방법도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씨앗은 처음에 꽃이 피어 숙성된 씨앗들이 좋습니다. 무한화서처럼 계속 꽃이 피어 올라가고 또 격가지에서도 꽃대를 올려서 피어 올라가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그 이후에 피는 꽃들은 잘라내주세요. 그래야 충실한 씨앗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요즘에 월동안 파도 한창 꽃대를 올리고 있는데 그 예전에 씨앗 나눔 해주셨을 때 본 파는 씨앗이 정말 작고 까맣던데 파씨는 어떻게 채종하는 게 좋을까요? 네. 파는 꽃봉오리 끝에서 하얀 꽃을 피우는데 네. 이때 벌들이 주로 와서 수분을 돕습니다. 주로 다른 포기에서 꽃가루를 받는 타가 수분을 하지만 한 포기에서도 수분이 되는 자가 수분도 합니다. 씨가 익어서 갈색의 씨방이 열리면 검정 씨앗이 이렇게 들여다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네. 이때 꽃을 통째로 따서 말린 후에 털어야 땅에 떨어지는 손실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꽃을 그럼 딸 때는 손으로 그냥 따면 되나요? 아니면 가위로 자르는 게 좋을까요? 네, 손으로 따면 씨앗 봉우리가 이거 흔들려서 흔들리겠어요. 예. 씨앗을 땅에 떨굴 수 있으니까 가위로 바짝 잘라서 따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로 말렸다가 나중에 털어서 이제 씨앗을 이렇게 딱 모아두면 되겠습니다. 월동 채소 가운데 또 시금치가 있잖아요. 지금 꽃을 피울 때인가요? 네, 시금치도 지금 꽃을 피우고 있는데요. 시금치는 은행나무처럼 암수가 다른 포기로 자랍니다. 암구루는 씨앗을 달고 나오고 수구루는 송화가루처럼 연노랑 꽃가루가 달린 수꽃을 피웁니다. 야, 그렇군요. 그러면 그 꽃가루가 달린 꽃을 달고 있는지를 보고서야 이제 얘가 수구루인지 암구루인지를 알 수가 있겠는데 나오는 시기는 그럼 비슷합니까? 아니요. 암구루가 수구루보다 늦게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구루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네. 조금 기다리면 암구루에 씨앗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씨앗마다 솜털 같은 암술머리가 이렇게 삐죽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면서 툭툭 건드려주면 꽃가루가 날려서 수분이 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바람이 불어서 수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야, 바람 정도에도 수분이 되고 또 건드려주기만 해도 되는 거군요. 네. 수구루는 꽃가루를 다 날리고 나면 시들어버리고 암구루만 남게 됩니다. 암구루가 약간 갈색으로 변화해 갈 때쯤 포기째 베어다가 말려서 씨앗을 받게 됩니다. 네. 완전히 갈색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약간 녹색의 기운이 남아있는 씨앗이 이후에 씨앗을 받더라도 다시 심더라도 발화율이 좋게 됩니다. 씨앗도 어떤 게 충실한 건지를 또 잘 이렇게 살려내서 모아야겠네요. 작물을 길러서 수확까지만 하는 것도 재미가 있지만 이렇게 꽃대 올려서 채종까지 해보시는 게 진짜 상당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네. 흔히 멸종위기종이니 뭐니 하는 이런 자연 상태의 야생식물들은 보존을 위해서 야생의 서식지를 지켜서 가급적이면 인위적인 개입을 줄여야 하지만 토종작물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온 식물이니만큼 많이 알리고 퍼뜨려야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씨앗을 채종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심게 하는 것이 그 씨앗이 살아남게 하는 방법이죠. 네. 좀 씨앗을 채종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분들한테 나눔하는 방법도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겠습니다. 네. 지금 또 꽃 피울 작물로 당근이 있겠죠? 네, 겨울을 난 당근은 하얗게 우산 모양으로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잎마디에서도 꽃대가 자라 나와서 꽃이 피는데요. 이 경우에는 잎마디에서 자란 꽃대는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본 줄기에서 난 꽃은 그대로 두고 중간 잎마디에서 자란 꽃대를 자른다는 거죠? 네.
처음 자라난 본줄기의 꽃에서 씨앗을 받는 것이 여러 꽃대에서 씨앗을 받는 것보다 충실한 씨앗을 받는 방법입니다. 간혹 이후에 자란 꽃에서도 이렇게 씨앗을 더 받으려고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다가 비를 맞거나 하면 본줄기에 익은 씨앗들이 또 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당근 꽃을 또 유독 좋아하는 해충이 있다면서요? 네, 노린재라고 해서 갈색 바탕에 검정 줄무늬가 있는 해충이 당근꽃에 많이 찾아옵니다. 이건 보이는 대로 잡아주셔야지 안 그러면 당근 씨앗을 쭉정이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네. 보통 제법 크기 때문에 충분히 손으로도 잡을 수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손으로 다 이렇게 잡아주셔야겠어요. 밭작물 가운데 또 근대가 있는데 곧 꽃대를 올릴 시기라고요. 네, 이제 5월이 되면 아마 꽃대를 올리기 시작할 텐데요. 꽃대를 따라서 노란 꽃이 줄줄이 피어 올라갈 텐데요. 꽃대가 올라가면 잎을 수확해서 먹는 것들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야 씨앗이 튼실해지거든요. 꽃대 줄기가 갈색으로 변해가면 씨앗이 익은 거니까 포기째 말려서 털면 울퉁불퉁한 모양의 근대 씨앗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꽃대 줄기가 갈색이 될 때 그때 씨앗이 익고 있다는 걸 알고 포기째 말려서 털어주면 이제 되겠습니다. 기억할 것들이 참 많은데 봄에 씨앗을 이렇게 채종할 때 또 조심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절대 장마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꼭 그 전에 수확을 해야 하고요. 씨앗이 더 많이 맺히기를 기다리다 보면 시기를 놓치고 오히려 적은 수량만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씨앗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솎아주기를 해가면서 일찍 달린 씨앗을 중심으로 채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너무 기다려서는 안 된다. 명심하셔야 되겠고요. 마침 지금 하려고 했는데 비가 조금 내렸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확기에 비가 예보되면 예. 미리 포기째 수확을 해서 씨앗을 후숙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비를 맞히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말리면 작물 줄기에 있는 수분과 양분으로 씨앗이 성숙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씨앗을 거두고 또 나누는 것 진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이정환님께서 정성이 대단하십니다. 예전에 부모님들 하셨던 방법이네요. 지금도 시골에선 시금치 씨 또 팥씨는 직접 받아서 심더라고요. 이렇게 글 보내주셨고요. 1636님께서 관장님 텃밭에 부추, 참나물 씨앗을 뿌린 지 꽤 된 것 같은데 싹이 안 나네요. 관리법이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네, 좀 참나물은 한 3주 이상이 걸리는 것 같고요. 씨앗이 나오는데 그리고 부추 씨는 좀 빠른 편인데 부추 씨를 파종하고 좀 까만 천 같은 걸로 덮어주면 발화율이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집니다. 네, 지금 정확히 얼마나 됐다고는 안 보내주셨는데 지금 네. 그 검은 걸로 덮어주는 방법 그리고 3주 정도 됐는지 참나물은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6745님은 강원도 양양인데 바람이 많이 붑니다. 지금 싹이 나도 걱정인데 괜찮을까요? 하셨어요. 네, 바람이 불면 아직 어린 싹들은 예. 이렇게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훨씬 더 튼실하게 자라니까 넘어질까 또 혹시 또 쓰러질까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8937님, 관장님 반갑습니다. 2주 전에 심어놓은 옥수수가 어제 보니까 부직포 사이로 싹이 났는데 부직포를 그냥 둘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아마 이제 그 발화가 잘 되게 하려고 이렇게 어둡게 처리하신 것 같은데요. 네. 싹이 나오면 당연히 걷어주셔야 됩니다. 햇볕을 봐야죠. 그렇죠. 해를 잘 볼 수 있게 이제 부직포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채종에 관한 여러 정보도 배웠고 청취자 질문까지 다 소화해 주셨습니다. 4999님도 텃밭에 나와 일할 때 이때가 하루의 시작이고 즐거움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6351님 초보 농민입니다. 요사이 밭 정리하느라 바쁘네요 하셨고요. 3944님 날씨가 너무 추워서 냉해 입을까 농작물이 걱정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한 시간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장님.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함께하세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평군 청운면에서 완두콩 등등 잡곡 재배를 하는 이평호입니다. 귀농을 한 건 아니고 귀촌인데 집사람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양평으로 오게 됐죠. 1년여를 이제 살아보니까 집사람 건강이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뭔가를 이제 농촌에서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 농사를 배우게 됐죠. 농사 전혀 삽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도무지 기준이 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18년도에 그 양평 친환경 대학이라는 데 입학해가지고 1년간 배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만의 그 방법을 확실하게 배울 수 있겠더라고요. 작년엔 그 일조량이 안 좋아서 강낭콩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해버렸고 녹두는 한 15kg 생산했고요. 들깨는 뭐 너무 안 좋았죠. 속은 상하죠. 그렇지만 농사라는 게 기후 때문에 그런 걸 뭐 속상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니까. 올해는 뭐 지금 봄철 날씨도 좋고 해서 그 봄, 가을 농사가 상당히 잘 될 것 같고요. 지금 완두콩 파종한 지 오늘로 34일째인데 한 20cm 성장해 있거든요. 올해는 이제 더 기술이 향상돼가지고 생산량이 상당히 확실하게 늘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농민들이 그 실험 교육 같은 걸 전혀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기술센터도 뭐 비대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발 코로나19가 빨리 소멸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완두콩 하얀 밥 위에 올라가 있는 연두빛 완두콩 생각만 해도 진짜 입맛이 도네요. 오늘 말씀들은 이 이평호님은 경기도 양평에서 학교 급식에 제공될 친환경 곡물을 재배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날씨 영향으로 작황이 좋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좀 확실히 더 잘 될 것 같다는 힘찬 목소리 들으면서 저희도 힘을 얻어봅니다. 날씨가 덥고 또 여러 여건들이 점점 좀 나아져서 올 연말에 농사짓기 참 좋은 한 해였다 이런 얘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프로그램 매일 아침 듣고 계신다는 애청자신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농업 정보 부지런히 준비해서 농업인들에게 힘이 되드릴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24절기의 6번째 봄의 마지막 절기인 고구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서서히 여름으로 들어설 텐데요. 아침 기온은 서늘한 편인데 낮에는 서울이 23도, 대전, 광주, 대구는 25도, 순천, 구미는 26도까지 오릅니다. 한낮엔 여름처럼 덥겠는데요. 일교차가 20도 넘게 나는 곳도 있으니까요. 입고 벗기 편한 옷으로 체온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고구의 봄비 소식은 없고요. 대기가 상당히 건조합니다. 특히 영동과 영남, 충북지방은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엔 대형 산불주의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오전까지 초속 20m 넘는 강풍이 불 거라고 하니까요.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4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톱의 김준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예, 어제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532명인데요. 지난 13일 이후 엿새 만에 500명대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는 주말 휴일 검사 건수가 감소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 확진자는 512명이고 그중 288명이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일주일 전에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유흥시설 집합 금지를 골자로 한 핀셋 방역을 시행했는데 다행히 확진자가 지금 많이 안 늘고 있죠. 다만 아직은 그 핀셋 방역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고 어제 정부는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다만 외국인 근로자 중심 제조업체 그리고 어린이집 등 선제 검사가 시행된 업종에서 확산세가 잡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한 명의 감염자가 평균 몇 명이 추가 감염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감염 재생산 지수를 보면 지난주에 1.1을 기록을 했고 수도권은 1.14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1 밑으로 내려가야지 추가 확산이 줄어드는 네. 더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이틀 전에 해외 입국자를 통해 국내에 상륙된 것이 확인이 됐는데 어제 방역 당국이 관련해서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지금 총 9건의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감염 사례가 국내에서 확인이 됐는데 이게 지금 어떤 바이러스인지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라고 합니다. 다만 기존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더 강하고 예. 약물 내성, 백신에 대한 내성도 강한 바이러스일 강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네. 변이 바이러스까지 좀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 백신 접종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예, 어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얼마나 걸리는지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분석 대상은 백신을 접종한 86만 명이었는데요. 백신 접종이 시작된 2021년 2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접종자 중 확진자는 105명입니다. 그래서 인구 접종자 10만 명당 발생률이 13.7명이었는데요. 반면 해당 기간에 1분기 접종 대상자 중 미접종자 10만 2,402명에서 93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90.8명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백신을 접종하면은 코로나19에 걸릴 확률이 백신 미접종자에 비해 7분의 1 정도로 떨어진다는 얘기인데요. 네. 어찌됐든 백신을 접종을 하는 게 큰 이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지난달 12일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40대 여성 간호조무사가 백신 접종 후에 뇌 척수염으로 사지가 마비됐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요. 현재 사지 마비 상태는 좀 호전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간호조무사는 고혈압이나 심혈관계 질환이 없었다고 네. 해요. 그래서 이것이 백신에 의한 부작용인지 여부를 지금 방역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인과관계가 아직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됐다라는 입장인데 추가로 지금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개각 이후 첫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언급했다고요? 예. 어제 이제 개각 이후 처음으로 회의를 열은 건데 일단 재보궐선거 여당 3패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질책을 쓴 약으로 여기고 국정 전반을 돌아보며 새 출발의 전기로 삼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임기 말까지 국정 동력의 국정 운영 동력을 이어가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특히 이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발언을 한 것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멈춰 있는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한 노력과 함께 경제 협력과 코로나 대응, 백신 협력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공조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말쯤에 열리는데 백신 수급 문제가 주요 의제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현재 이제 미국에서 모더나 백신이 생산 중인데 미국 정부가 이거 해외 반출을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원래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 계약분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과세 대상을 완화하면 어떨까? 이걸 좀 검토하는 중이라고요? 예. 어제 민주당이 당내에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부동산 정책 재조정에 나섰는데요. 원내대표를 새로 뽑은 지 사흘 만입니다. 그래서 지난 4.7 재보궐선거 패배 원인이 성남 부동산 민심에 있다. 이렇게 지금 자체적으로 보고 부동산 정책을 좀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라는 건데요. 예. 일단 당 부동산 특위는 주택 공급, 주택 금융, 주택 세제, 주거복지 부동산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위에는 국토위, 기재위, 정무위,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다 참여를 하고 민간 전문가도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이 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는데요. 네. 이제 가장 주목받는 것은 이제 보유세하고 종부세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구체적인 결론이 나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지금 종부세 부과 대상을 상위 1%에서 2%로 좁히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현재는
공시지가 기준 9억 원 초과가 되면은 종부세가 발부가 되는데 네. 이게 전체 가구의 3.8%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집값이 최근에 많이 오르면서 원래 1, 2%대였는데 이게 많이 오르면서 지금 늘어났거든요. 예. 이제 불만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좀 줄이겠다라는 건데 이게 또 과거에 이제 이 현 정부의 어떤 기조들 이런 거 뭐 부동산의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라는 기조하고는 또 이제 좀 약간 충돌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검찰개혁 그리고 언론개혁 이런 것들을 여당이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야권 분위기를 좀 보면 이제 내년 대선 앞두고 통합 여러 쪽으로 좀 논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하나의 큰 변수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원칙적으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는 것은 이제 합의를 한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합당 시기를 놓고 언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를 놓고 약간의 이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합당에 대해서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원칙적으로 다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가 국민의당 쪽에서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어제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당 당원들이 허락을 안 해서 합당을 안 하겠다고 하면 그것으로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것이고 합당을 허락하면 논의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국민의당이 이제 알아서 할 문제다라고 약간 선을 그은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일정대로 가겠다 이런 상황이고요.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권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가 빠진다면 흥행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의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건데 원래 안철수 대표는 대선 출마 안 하겠다고 서울시장 나오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좀 전반적으로 지금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이고 윤석열 총장이 어떤 식으로 정계에 들어올 것이냐, 신당으로 들어올 것이냐 여부도 네. 야권 통합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공수처가 검사 13명 선발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1호 수사에 대한 관심이 높죠? 예. 일단 원래 공수처는 23명이 검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13명만 뽑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격 미달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총 17명이 지원을 했는데 4명이 자격 미달로 빠졌고 지금 13명을 뽑았는데 어제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에 나오는 13명의 사람이 세상을 바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명으로도 한마디로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공수처의 1호 사건이 뭐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쏠리고 있는데 일단 지금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당 소속의 이규원 검사가 윤중천 면담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유출한 사건을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데 이거를 공수처에서 다시 가져오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어제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이게 1호 사건은 아니다. 공수처 1호 사건은 공수처가 규정한 사건이 1호 사건이다. 이런 발언을 해서 어찌됐든 이게 뭐 1호 사건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건이 상당히 지금 전국의 핵심으로 떠오른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수사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공수처가 가져올지 말지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세간의 관심이 쏠린 상황입니다. 네. 자, 도지코인이란 것에 대한 투자가 과열이다. 그래서 정부가 단속에 나섰어요. 예.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과열이냐면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집계를 했는데 어제 도지코인의 거래액이 17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근데 이게 코스피 거래 대금이 15조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주식시장보다 네. 코스피보다 지금 이 도지코인 거래 금액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지금 과열이 된 상황이라서 정부는 지금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과 사기, 불법 행위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해외로 돈을 빼돌린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네. 뉴스 브리핑 뉴스톱의 김준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0909님 여기저기서 들려주시는 농사 이야기 재미있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들으며 행복하게 시작하네요 라고 하셨고요. 3975님
단감 농사 짓고 있습니다. 고구라서 비가 좀 왔으면 하는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6시부터 속기 작업하고 있어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화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나운서 김재홍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6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